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북사회통합연구원 김충환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3강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김석규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원래 3강은 일본의 한반도 전략과 협력 방향에 대해서 이무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의 순서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사이신 김석규 이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석규 강사님은 현재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이시며 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경기도 고양시 평화자문관 경기도 통일교육위원을 겸임하고 계시며 통일부에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장, 교lep역국 사회문화교류과장,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 회담협력과장, 회담지원과장을 역임한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의는 7시부터 강의 4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하고 강의 도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사님께서 말미에 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예정을 했습니다. 그럼 김석규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김석규라고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남는 거는 2018년도 제가 통일부 34년 근무하면서 교류협력 분야하고 남북회담 분야의 한 절반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이 깊은 것은 2018년도에 사회문화 교육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평창 올림픽 관련된 모든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또 협력사업 승인해주고 예산 지출하고 어떤 인원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오늘 3강째인데 제가 맡을 주제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남북관계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시는 안 됐는데.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요. 화면이. 오케이. 됐다. 자,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회문화 교류란 무엇인가? 또 사회문화 교류 왜 필요한가? 또 세 번째 사회문화 교류 추진 현황 및 주요 사례를 잠깐 점검하고 그러면 분단국가 교류협력 사례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또 다섯 번째로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문제점, 또 이를 토대로 해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화 교류란 남북 간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 교류로 정치와 경제를 제외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는 1981년 종교부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약 한 590여 건의 사회문화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의로는 관광 분야, 일상생활문화, 대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보다 넓은 영역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모든 것이 남북회담을 하다 보면 정치회담이든 경제회담이든 간에 그래서 남과 북이 마주치면은 그 대화의 내용 속에 사회문화 교류 부분이 꼭 포함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접촉할 때에는 모든 사회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북 합의에서
각종 회담에 단골 메뉴로 합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 사이문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또 2000년도 김정일 대통령 첫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도 14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또 평양에서의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이문화 분야가 광범위하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문화 규율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접촉을 통한 변화 과정을 통해서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직성을 회복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입니다. 수단은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가 병행돼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문화 교류는 화해 협력 단계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 마음의 통합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분단 문화 극복을 하고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데 올리기뿐 아니라 정서적 생각의 차이가 그동안 남북 간에 존재하였고, 탈북민 한 3만 명이 넘었는데 탈북민 남한 정책 과정에서도 차별 문제라든가 왕따, 비호감 문제가 항상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정착 지원을 남북 통일의 작은 시험장으로 지금 우리는 인식하고 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동서독 사례에서도 동독도 통일 전에도 상당히 꽤 잘 살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70% 이상 평준화가 됐는데 사회 문화적 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동독 주민은 2등 시민 등 열등감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회담 개최 현황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 회담 개최 현황은 최근까지 해서 62건이 있었습니다. 특징은 62건 중에서 체육 교류가 52건으로 84%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문화 중에서도 체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다음은 사회문화 교류 협력 사업 승인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특징을 보시면은 2003년에서 2007년도, 이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12월로는 121건으로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분야가 62건,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 왕래 현황인데요.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89년 우리가 남북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입니다. 최근까지 147만 9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방북이 147만 명이고 방남은 10,000명이 이제 밑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남 인원이 1%도 안 됩니다. 0.6%.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 왕래가 되어 있는데 일방향 원웨이로 지금 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교류 분야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590여 건의 사회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여기서도 특징을 보시면은 1998년부터 2007년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379건으로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별로 해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부분 때가 있었고, 어떤 굴곡이 있던 부분이 이 표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교류 추진 시기별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2강 체제에서 냉전이 체제가 시작되었고, 남북 분단 이후에 70년 이전까지는 오히려 그때는 북한이 더 경제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선 건설 후 통일, 그때 당시는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여력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 미소 대탱트가 이루어졌고,
또 미중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일본, 중국이 또 정상 국교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 남한도 북한 측을 적대적으로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대화의 상대로 체제를 인정하고 하면서 서서히 단계적인 통일, 교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구상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분단 26년 만에 이산 가족 찾기를 위한 적시자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됐고 72년에는 이유락 그때 안기 부장이 평양에 가서 질산 남북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 이런 과정에서 7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남북조절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형식적으로 7차례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았지만 치열한 대결 구도 속에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도 73년 6.23 선언, 6.23 선언의 대표적인 것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북한 측이 일반적 대화를 중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198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의 재미 한인 목사가 평양 초청으로 종교 분야에서 사회 문화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1985년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공연으로 첫 문화예술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88년은 제가 통일부에 입후한 시기인데 그 77선언 즉 남북 간 교류를 위한 문호 개방 의지 선명 이후에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 전략 추진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고 통일부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고 남북 고위급 회담 분위기 조성 등 사회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2000년대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남북 교류가 증가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2008년 이후에는 방송 분야의 교류 단절 등 위축이 되었었고 또 2018년을 계기로 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교류가 재개되었고 판문점 선언 등으로 사회문화 교류의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가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대북 제재, 국제사회라든가 또 유엔 제재, 미국 제재, 또 우리 남한 제재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북한도 소극적인 태도로 지금 현재는 모든 교류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교류 분야별 특징인데요. 이번 시간 관계상 특징만 설명드리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학술 교육 분야는 총 71건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해외 국제 학술 회의에 남북 학자 참석을 계기로 시작했고 여기서 특징은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제재 국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도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대학기술사 건립에 남북협력금도 1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로서 동북아문화협력재단 관련된 건데요. 동북아협력재단은 91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북한 동포 지원 및 교육을 목적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건립 추진했고 통일부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2014년부터 졸업생이 배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 2021년까지 졸업생은 학부 678명, 대학원 52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현재 재학생이 358명, 또 대학원생이 81명, 또 어학부가 116명이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회문화교육과장 할 때 평양과학의대 총장님이 전유택 총장님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평양 갔다 오시면 항상 저희 방에 와서 차 한잔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많을 때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또 은퇴하시고 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자기 또 헌금도 하시면서 130여 분이 평양에 계셨답니다. 그리고 또 평양에서도 이게 무료로 또 외국어로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엘리트 생들이 평양과학의대 입학을 한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북한도 현재 제재 국면에서도
현재 밖에서 들어가신 교수님들은 적지만은 현재 적은 인원으로 지금 학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은 1985년 처음 남북예술단 교환 경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문화 첫 규류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맨 밑에 고구려 발해 공동 유적 답사가 있었고 개성 만월 때 공동 발굴 및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란말 큰사전 공동 편찬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교향모임이 있었던 그 중요한 사례인데요. 그 배경은 1984년 9월 경기도 북부 지역 일산 쪽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때에서 북측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의했고 우리가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우리가 먼저 북한의 물자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럴 계기로 해서 1973년 아까 이제 중단됐다고 그랬습니까? 재개되었고 이 회담에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합의를 했습니다. 의미는 분단 이후 남북 주민이 처음 맡게 된 인도 및 사회문화 협력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첫 성과물이 되었습니다. 예술 공연단 공연도 남북이 함께한 사회문화기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란말 큰사전 편찬 사업인데요. 지금 남북 간에는 한 40에서 40% 정도의 남북 언어의 일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계란말 큰사전 편찬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했고 2015년까지 25차례 남북이 공동 편찬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78% 정도의 진척이 됐는데 2010년 1월 이후에는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합의는 30만여 개의 올림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란말 큰사전 작업을 했고 저희 남측에서는 2021년 3월 북측 협의용 계란말 큰사전 가제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더 만나게 되면 바로 최종 완성본을 협의를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남북 역사 학자 협의회에서는 또 중요한 개성 만월 때 남북 공동 발굴 사업을 했는데요. 개성 만월 때 고려 궁성 약 25만 평방미터 중에서 서부 건축군 약 3만 3천 평방미터를 남북이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 5월부터 11년 김정일 위원장 사망시까지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고 3년 중단되었다가 또 14년 7월부터 8월 재개를 했고 또 2018년도에 그 8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8차에 걸쳐서 계획 면적 중에서 한 60%가 발굴이 됐습니다. 다음은 언론, 방송, 언론 출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8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기피하는 분야였고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8월 언론사 사장단 46명이 합동 방북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방송 영상물 제작이 각 방송사별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판 교류는 2000년 이후 남한내 출판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유엔 제재의 틀을 극복하고 남북 경제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에 북한은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을 파견하겠다고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1990년대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이 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완경봉우가 입항했고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남한 개최 대회 행사에 북한 대규모 선수단 응원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2014년 11월 또 2015년 8월 평양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고정부인데 그때 당시 연천에 서로 남북 총격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2015년에도 DMZ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합의한 행사는 계획대로 치러졌습니다. 체육 분야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2014년도에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었고 또 2018년도에는 평창 올림픽 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70명이 왔고 그 밑에 대표단까지 하면 500명 정확히 500명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방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2018년 아시안 게임에 단일팀 출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제가 남북 체육회담에 참석해서 이걸 조정을 했었는데 단일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단일팀의 구성이 여자 농구, 카누, 조정 세 가지였었는데 이때 그 전에 평창 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도 보면은 그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남측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일팀을 구성해야 되면은 의미가 50대 50이라든가 뭐 3대 7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북측 선수를 단일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종목, 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단일팀을 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는 3대 7 정도로 단일팀을 구성했고 또 카누 조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측에는 그걸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전할 선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측이 제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누 조정이 단일팀 종목으로 선정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카누 조정 같은 경우는 남한에 와서 한 달 정도 또 공동 훈련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남북 통일 농구대회가 2018년 7월 평양에서 있었는데 정확히 101명 저도 같이 담당자로서 같이 갔었는데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피소드는 제재가 엄격하였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손을 절레절레하고 우리는 빼달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를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수부대 낙하 훈련하는 군 수송기 의자도 그물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앉는 의자입니다. 이거를 한 대는 그래도 이제 선수 보호용으로 임시 좌석을 이렇게 일방향으로 이제 했고 편성을 했고 뒤 거는 아예 그물망 그대로 그냥 낙하용 그물망을 있었는데 선수들은 앞에 비행기를 탔고요. 행정 지원 인원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자발적으로 그물 의자에 앉아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전 담당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불편한 의자지만 뭐 시간은 많이 안 걸리니까 좀 감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타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냐. 이걸 우리가 언제 이런 비행기를 타보겠느냐 하면서 아주 즐겁게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평양에 가서 제가 북측 연락관하고 안내원하고 동시에 옆에 앉아서 일성으로 물어본 게 어떻게 북한 비행장에 대한민국 군 수송기를 몰고 올 생각을 했냐 그 얘기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담당자로서 한 3주 정도 시험 쉬었다가 오죽했으면 이걸 갖고 왔겠느냐. 지금 유엔 제재라든가 또 미국 제재라든가 국제사회 제재의 틀이 엄격하다.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이 제재는 지금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불가피하게 군 수송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8월 달에 평양에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로는. 그때 당시에 그것도 뭐 군수송기를 몰고 갈 것 같아서 육로를 허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육로로 한 150명이 올라갔습니다. 통일 농구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리고 또 2018년 10월 달에는 춘천에서 또 규류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서 춘천까지 그 남북 상호 육로 방문이 성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사전에 7월 달에 어떤 그 경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육로를 열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요청을 했었는데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정아 이분이가 출전한 남북 단일팀 세계 탁구 선수권대 이게 최초의 스포츠 협력 사례입니다.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고 최초의 단일팀 한반도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동적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스포츠 영화 코리아로 상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남북 단일팀이기 때문에 국호는 코리아로 했고 단기는 한반도기를 사용했고 단가는 아리랑을 연주를 했습니다. 이제 91년 4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최초 사용한 이후에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남북이 12차례 공동 입장 및 단위기를 사용했습니다. 한반도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종교 분야입니다. 종교 분야는 80년대 가장 먼저 교류를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2014년도에 다음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참석자 로마 방문 시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남북 공동 행사인데요. 남북 공동 행사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01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발전적으로 해서 6.15와 8.15 공동 행사는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행사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은 서울에서 개최된 8.15 행사에 북한 김기남 비서 등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현충원을 참배했던 썼습니다. 그리고 2018년 14선언 11주년에서 공동행사가 이루어졌고 이내 남북 공동행사가 금강산에였습니다. 그리고 질대동단, 민화협,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이 등이 6.15 북측이 등과 새해맞이 연대 모임을 2019년 2월 금강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 모임 이후에 북측 무응답으로 그 이후에는 어떤 행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찍은 사진을 좀 올려놨습니다. 너무 글자만 보시다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아까 통일농구 군수송기로 이제 부대로 갔을 때 통일농구대회입니다. 이 통일농구대회가 2003년 정재영 체육관 준공식 때 통일농구대회가 있었고 15년 만에 또 정주영 체육관에서 통일농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2003년에도 가봤고 2018년도 갔는데 변하지 않은 것은 정주영 체육관의 맨 꼭대기까지 빈자리가 한 자리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누런 종이 쪽지에 자기 좌석 배정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거를 느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유소년 축구 아까 이제 연천에서 포격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가 준공되기 전입니다. 준공되기 전에 북한 청소년 유소년 축구팀이 먼저 와서 생활관을 사용했던 상황인데요. 연천에서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 그때 당시 연천군하고 강원도에서 많이 협력 지원을 해줬는데 김문순 도지사도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자 축구 경기전 평양인데요. 이거는 그때 아시안 게임 여자 축구 예선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력은 북한 여자 축구가 우리 남한 여자 축구보다 상당히 전력이 강하다고 다 평이 났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결국 남북한은 우승부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골드 실차로 북한은 본선에 진출을 못하고
우리 남한이 본선에 진출했던 상황입니다. 여기 북한이 이제 변했던 것은 그 전에는 우리도 꺼려했지만 북한 측에서 애국가가 연주된다든가 태극기 개양이 되는 것을 꺼려했는데 이건 국제 경기고 하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따라서 애국가 연주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개양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국제 규범에 따라서 당당하게 김일성 경기장에 태극기가 홀러기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본선 진출 이후에 확정 이후에 기념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군 수송기 2대가 출발하기 전에 대표단이 서울 공항에서 기념 촬영을 한 거고요. 다음은 이건 누군지 잘 아시겠죠? 뭐 몰라서 안 보이십니까? 허재 감독입니다. 남측 남자 감독이었거든요. 이게 좀 틀리잖아요. 벌써 계단 올라가는 게 군 수송기라는 게 보이시죠? 이 올라타서 평양 순안공항에 일단 비행기 2대를 대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건 정주영 체육관 내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저도 이제 관전을 했지만은 북한 측에서 3사람 정도 여자 선수가 아주 돋보이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단일팀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 대표단들 기념 촬영한 거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 통일부 장관 조명균 장관님이 수고했다 끝나는 무렵에 고려호텔에서 직접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경력을 남자 감독, 여자 감독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육로로 올라갔던 국제유수년 축구대회가 8월 달에 평양에서 김일성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작하기 전에 기념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성 만월 때 발굴 현장입니다. 이때 제가 이제 사회문화교육과에서 2018년 9월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 남북 출입사무소에 출입총괄과장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이제 8차 공동 발굴 사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때 버스로 갔는데 버스 사실은 트랙터라든가 이런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장비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 트렁크 공간에 어떤 삽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들고 가니까 이렇게 발굴해 놓고선도 이 큰 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현장에다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각을 다 또 내부 공간에서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현장 사진이고요. 이건 현장을 돌아보고 앞에 테이블에는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고 저도 그때 같이 갔기 때문에 이쪽에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때 이제 추위를 좀 좀 방심해서 얇은 옷을 입고 가고 아주 추워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이제 동서독 분단국가 규범력 사례 시사점 관련해서 동서독의 사회문화 규류 관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서독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 아주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발이 1969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선언했고 그 이후에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교섭력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특히 또 청소년 분야에서도 청소년 단체 교류가 활발했고 또 상호도시간 자비교련도 활성화됐고 종교단체의 공동기도회도 개최됐고 그 결과를 토대해서 통일 임박 전에 동서독 간 문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결국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위한 동방정책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던 것이 했기 때문에 인적 교류 활성화됐고 사회문화 교류 증대로 또 확산되었고 독일 민족의 문화적 일성 극복에 기여를 했습니다. 중대만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 분리 원칙이 고수되었고 사업 주체가 다양화되었습니다.
또 구동 존의 원칙, 이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운 것 먼저 하고 정치적으로 뭐 까다로운 부분,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천천히 생각하자. 그러면서 교류는 중단시키지 않는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또 국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반영하고 또 반관 반민 기구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교류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시사점은 이제 동쪽 상단의 비극을 공유했고 이념과 체제로 경쟁하는 사회 환경은 유사했습니다. 또 정치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불구하고 민간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기존 합의 사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준수가 필요했습니다. 또 교류협력의 전체적인 틀과 지휘관하는 당국이, 또 실제 추진은 민간 주도로 실시가 됐습니다. 또 국력이 강한 측이 적극성과 인내심을 가져야 했고, 또 교류협력의 속도 조절은 국력이 약한 상대의 목으로 양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서독 중대만 시사점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남북한은 선 정치 후 사회문화 교류 패턴으로 해서 정치 안보 이슈 종속 경향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불포기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 또 미국 독자 제재, 또 국내 제재 등으로 교류협력의 한계를 노정했습니다. 또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개선된 남북 관계 속에서 사회문화가 활성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총 590건 중 남북 관계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사회문화 교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79건으로 64%를 차지합니다. 또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를 최대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북한의 선별적인 태도, 즉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경제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정부 주도형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재활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남북 교류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방향성입니다. 아까 인원 왕래에서 봤을 때 방남 인원이 1%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북이 방남에 아주 편정되어 있고 반입할 물자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 분을 반입하는 것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의 교류가 제한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교류가 미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년 축구 교류도 우리는 순수한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갔지만은 북측은 사이오 체육단이라고 군 소속 체육단에 있는 친구들이 아주 훈련받은 친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청소년 교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항상 훈련이 된 북한 팀이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경기 열릴 때마다 북한 팀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시사점을 토대로 해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 발전 방향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는 민족 동일성 회복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치적 사회문화 교류 사업은 정치 군사 상황과 분리해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업 주체를 다양화하되 가급적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 교류는 정치적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 교류 행사의 양적, 질적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서 수시 방문, 또 수시 교류, 접촉 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교류 협력 절차를 더욱더 현재도 노력 중이지만 더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일성 완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교류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은 지향하고 지속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동존이 같은 생각 먼저 다른 생각은 천천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하고 좀 민감한 상황은 뒤로 물어서 남북관계가 끊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 소통 활성화 및 교류협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분권형 협치형 교류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 중앙 지방정부 간 남북 교류협력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 또 대북 지원 민간 협의체 재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참고로 통일부하고 17개 시도 단체 간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약문이 2019년에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교섭력 정책 협의회도 19년도에 가동이 됐고요. 또 실무 협의회는 저 때도 활성화됐지만 2006년부터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를 또 제도상 교섭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또 법률 개정 또 2020년에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 협력 사업 사전 증인 제도를 좀 통일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33개 사업 지자체로 받아가지고 한 23개인가 24개를 지자체별 특성화된 사업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고양시도 제가 평화자문관으로 있는 고양시에서도 3개 사업을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그렇지만은 준비는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남북간과의 이런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애타게 좀 활성화를 위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방면의 사업 의제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다가오는 것이 2024년도에 이제 강원도에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제 사이에서 약속한 행사고 또 IOC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한이 북측에 직접 제안하는 게 IOC 위원장이 북측에다가 또 동참을 또 권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평창 강원도 지역이니까 또 북한 쪽에는 마식령 스키장을 잘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여기에는 열대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겨울을 체험하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초청하는 이벤트가 있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선수들을 미리 좀 초청을 해서 북측의 마식령 특성에서 합동 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IOC 차원에서의 협조를 할 때는 좀 명분이 북한 측에서도 따라올 수 있는 명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계획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9년 9월달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다 활성화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담에 응하는 분들이 이제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통일부 차원에서는 적극 홍보하고 알려서 꼭 활성화될 때만 입력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해놓는 것이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을 발전을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문화교류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이제 또 통일부 근무하면서 이제 또 통일 문제 관련 부분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통일에 대해서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편익이라는 게 또 이익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봤는데 분단 비용 및 기회비용 전략의 계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과도한 안보 및 외교 관련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 구매의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인구가 한 7,500만 명이고 특히 이제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을 했지만은 한 1억 2천 명이다 보니까 내수로도 경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답니다. 우리는 좀 수출 주도형인데 남북이 통일된다면은 우리 내수로도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풍부한 지하전 활용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또 통일이 된다면 대륙과 해양으로 공간이 확장됨으로써 또 유로철도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물류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시면은 남한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이 합치면은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또 현재 이산의 아픔을 가진 이산 가족이 아직도 계시고 이런 부분 치유가 있을 수 있고 풍요로운 삶 또 남북 자유로 왕래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 이상도 플러스 요인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 비용 문제를 논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을 함께 고려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대체로 긍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고 또 분단 창고에 따른 남북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또 통일 위에도 지정학적으로 안보 위험 지속 등 반대 의견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34년 동안 그 통일부에 근무하면서 남북 관계가 아주 그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관계없이 보수 정권 때도 잘 교류협력이 될 때도 있고 진보 정권 때도 안 될 때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남북 관계에 의해서 시스템을 보면은 도발을 하고 에 따라 또 경색이 또 당연히 또 오게 됩니다. 경색이 되고 이걸 또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 협상을 하고 협상에 따라서는 뭐 인도적 지원이든 어떤 지원이든 간에 보상 내지는 사회문화 교류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활성화되는가 싶으면 또 이제 재도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어졌는데 이러한 그 고리를 끊고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 점진적으로 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통일의 완성이 그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재 국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또 우리 남북 간의 통일 문제가 뭐 남북 문제뿐이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또 국민들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대면교육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또 보니까 많이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이렇게 재미도 없었을 텐데 또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뭐 질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